제5장 실천이성의 분석론의 개관 1. 분석적이라는 용어의 의미.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줄곧 분석적을 독자가 그 용어에 완전히 친숙하다고 전제한 채 사용했다. 그가 이 낱말로 의도한 것과 이 낱말을 선택한 까닭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순수이성 비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그는 가르치기를 일반 논리학은 지성과 이성의 형식적 절차를 요소들로 분해하고 그 요소들을 인식의 논리적 비판의 원리로 제시한다. 일반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이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개념들의 모든 내용을 추상한 채 오로지 형식적 관계만을 다룬다. 반면에 선언론적 논리학은 선언적 인식과 후험적 인식 간의 중요한 구별을 경시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인식된 개념들과 판단들의 토대와 구조를 다룬다. 따라서 선언론적 논리학은 단지 객체들에 대한 선언적 사고의 규칙들만 다룬다. 따라서 선언론적 논리학은 단지 객체들에 대한 선언적 사고의 규칙들만을 포함한다. 이리하여 그것은 어떤 개념과 판단이 그 논리적 상호관계에서 선언적 개념과 형식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험에서 유래하는 인식 내용은 모두 배제한다. 선언론적 논리학의 분석적 부문은 지성과 이성의 선언적 또는 선언론적 활동들을 그 요소들로 분해하며 따라서 그것은 경험적 인식을 포함해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 비판의 기준으로 복무한다. 그러므로 선언론적 분석론은 진리의 논리학이지 일반 논리학의 분석적 부문처럼 한갓 형식적 일관성만 갖춘 논리학이 아니다. 따라서 선언론적 분석론은 순수지성이 그 자체로 산출하는 우리의 선언적 인식의 해부로 이루어진다. 이 분석론에서 분해된 개념들과 원칙들은 경험적이 아니라 순수해야 하고 직관적이 아니라 지성적이어야 하고 합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해야 하고 파생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어야 하고 단편적으로 묵힌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성 또는 이론 이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이 검사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분석적이라는 용어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같은 뜻을 지닌다. 분석론이란 실천 철학에서 진리의 규칙이며 그 가장 중요한 임무는 행복의 학설과 차별화된 도덕성의 학설의 제시와 도덕성의 선언적 원칙들 및 개념들의 체계적 해설이다. 2. 분석론의 구조.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원칙들에서 시작해 개념들로 나아가고 그런 뒤에 가능하다면 감관들로 나아가는 반면 사변이성의 연구에서는 감관들에서 시작해 원칙들로 끝맺어야 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고찰해야 한다. A. 부분들의 순서. 순서 역전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1. 우리는 여기서 대상들의 인식이 아니라 의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대상 개념들이 아니라 원칙들에 의해 먼저 의지가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지의 정의로부터 따라나온다. 2. 원칙들을 확립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적 인간의식은 완벽하게 선험적이고 감관 독립적인
법칙을 따라서 대상 개념들과 감관에 주어진 대상들과 무관한 법칙을 원칙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들은 이 원칙보다 앞서 또는 이와 무관하게 주어질 수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과 악을 선언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도덕적 가치의 선언적 직관의 일종인 도덕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원칙이 개념에 앞선다고 하곤 한다. 개념은 오직 원칙에서 도출되거나 도덕 감학파가 상정하는 바와 같은 직관에서 도출될 수 있는데 그는 이른바 도덕감의 인지적 타당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과 개념의 관계에 비견되는 것은 3단 논법에서의 대전제와 소전제의 관계이지 관철된 사실과 일반화의 관계가 아니다. B. 순수 실천 이성의 감성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선업론적 감성론은 심미적 판단 또는 이론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감성의 모든 선업적 원리들의 학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개념들을 그것의 대상들에 관계시키는 능력인 직관을 다룬다. 인간 직관의 고유성은 그것이 늘 감성적이라는 데 있다. 감성은 우리가 대상을 통해 촉발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형식들, 곧 시간과 공간은 현상으로서의 대상들의 인식에 필연적이다. 인식 비판은 감성의 선언적 원리들 또는 형식들의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감성은 우리의 개념들 및 원칙들의 대상들을 제공하므로 그러한 분석이 선언론적 논리학의 한 부분인 분석론에 앞서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실천 이성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대상들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객체들의 현존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관여한다. 따라서 실천 이성에서 선업론적 감성론에 정확히 대응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유비적인 어떤 것이 원칙들 및 개념들의 논의에 앞서지 않고 그 후에 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래하여 칸트는 원칙들과 개념들이 확립된 후에 가능하다면 감관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마지막 장, 곧 순수 실천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순수 실천 이성이 감성에 가하는 필연적이고도 선언적으로 인식되는 방향, 다시 말해 도덕 감정에 대한 장으로 분석론이 마무리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1. 여기서는 인식 대상으로 주어진 객체와 우리 개념의 관계가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 감성에 대한 대상의 작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관건은 감정에 대한 이성 자체의 작용, 그리고 이성의 원칙들 및 개념들의 작용이다. 이것은 의지의 주관적 규정의 문제이다. 주관적 요인은 감성이나 감정을 통해 공급되고 규정 요인은 실천 이성의 원칙들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것과 유비적인 순수 이성 비판의 문제는 아마 지성의 종합활동을 감성적으로 현시하는 순수 상상력의 문제일 것이다. 2. 여기서 관심을 끄는 감성의 양태는 외부 대상들과 관계하는 지각이 아니라 감정이다. 감정은 인지적 기능이 없다. 순수 이론 이성의 개념들은 개별적인
감성적 표상들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개념과 표상 양자를 매개하고 경험에 대한 범주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념들의 도식이다. 순수 실천 이성에는 이러한 매개적 기능과 유비적인 어떤 것이 있다. 칸트는 이것을 순수한 실천적 판단력의 전형이라 부른다. 전형론과 감성론의 고유한 기능 간의 유비는 아마 동기에 관한 장과 순수 이성 비판의 감성론 간의 유비보다 더 밀접해 보인다. 가장 밀접한 것은 실천 이성 비판의 전형론과 순수 이성 비판의 도식론의 유비이다. 그런데 정작 칸트 자신은 감성론이란 낱말을 분석론 제2장 말미의 전형론이 아니라 제3장의 소재와 관련해 사용하므로 우리는 그의 제안을 따를 것이다. 3. 분석론의 문제. 도덕성을 키마이라처럼 헛된 관념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으려면 칸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어떤 법칙의 인식이 충동과 관계없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한에서 바로 그 법칙을 정식화하기. 2.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음을, 즉 문제 1의 답으로 정식화된 법칙의 개념이 실제로 행위의 동기일 수 있음을 입증하기. 3. 이성적 존재자 일반의 본성에 특히 감성적으로 촉발되는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본성에 저 법칙의 인식이 사실상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내재함을 해명하기. 이 문제들의 해결이 분석론의 관건이다. 문제들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 칸트는 다른 것에 접근하기 위한 발판을 얻기 위해 하나를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하나를 공략한 뒤 다른 하나로 나아간다. 이리하여 분석론 전체가 명백한 혼란 속에 있지만 때로는 그는 선언론적인 방식을 통해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혼란은 문제들 사이에 현존하는 실제 관계들의 결과이다. 문제들은 서로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문제에 충분히 답하려면 모든 문제가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거칠게 말해 제1장에서 문제 1, 2가 해결되지만 제2장에서도 문제 1의 해결이 계속되는 시기다. 거기서 문제는 어떤 법칙의 인식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개념들이 그 법칙에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변형된다. 제3장은 문제 3에 대한 주요한 답변이다. 칸트 자신이 유비적인 설명을 즐겼다 해도 그가 그랬던 것 이상으로 첫째 비판서와 둘째 비판서의 유비의 강조는 물론 모험이기는 하지만 칸트가 지적하지 않은 이 세 가지 문제들과 첫 번째 비판서의 분석론의 문제들을 평행관계로 고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는 세 가지 문제가 각각 순수 이성 비판의 분명하게 격리된 문제들에서 대응하는 짝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은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 즉 순수 지성 개념을 증명하고 지성의 선험적 원칙들과 이성 이념들을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순수 이성 비판의 분석론의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과 형식적으로 같은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실천 이성 비판에도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의 형이상학적 연역, 즉 그 원칙과 그 개념들이 구체적인 선언적 정의가 존재한다. 문제 2는
범주의 객관적 선언론적 연역의 문제, 즉 문제일에 답하는 와중에 발견된 범주들이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문제와 형식적으로 같다. 실천이성 비판에는 순수이성이 실천적이려면 그 법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순수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선언론적 연역이 존재한다. 문제 3은 순수이성 비판 초판의 이른바 범주의 주관적 연역의 문제, 즉 순수 개념들이 경험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의식활동들이 필연적인가를 입증하는 문제와 몇 가지 닮은 점들이 있다. 나는 이미 이 문제가 어쩌면 도식론의 문제와도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칸트 자신이 이 문제를 선언론적 감성론의 문제와 비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유비를 지키는 편이 더 낫겠다. 4. 분석론 주의 부분. 이 주에에서 우리는 칸트의 논증들의 여러 가닥을 각기 분리해 다루고 그의 결론을 특정 문제들에 대한 특정 답변으로 제시하려 한다. 따라서 분석론의 주에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문제 1에 대하여 제6장과 제7장은 실천이성의 준칙들의 특성들 및 그것과 도덕법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천이성 일반의 분석, 더 구체적으로 말해 경험적으로 촉발되는 실천이성의 분석을 제시한다. 이 장들은 주로 분석론 제1장의 1절에서 6절의 주의이다. 제8장은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의 도출 과정을 다루는데 도덕법칙의 형이상학적 연역이 그 제목이다. 이 장에서는 1절에서 6절의 죄가 계속된 후 7절과 8절로 이행한다. 제9장 순수 실천적 개념들과 판단력은 실질적으로 형이상학적 연역의 연속이다. 여기서 나는 칸트가 제시한 순서대로 논증을 분석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장을 분석론 제2장의 해석에 할애할 것이다. 중단의 이유는 제9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문제 2에 대하여 제10장은 이 문제에 대한 칸트의 해결책을 논하며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의 선언론적 연역이 그 제목이다. 이것은 제1장의 8절과 9절 그리고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들의 연역에 대하여란 표지가 붙은 절의 주의이다. 제11장 자유는 칸트가 여기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상실했던 이 개념에 관한 그의 이론들을 고찰한다. 이 개념은 여기서는 물론이고 그의 다른 저작들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실천이성 비판의 특정 부분만 배타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제11장은 분석론의 두 부분, 즉 사변적 사용에서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은 순수이성의 권한을 실천적 사용에서 확장함에 대하여와 순수 실천이성의 분석론의 비판적 조명을 상세히 다룬다. 문제 3에 대하여 칸트의 제안을 따라 제12장의 표제는 순수 실천이성의 감성론이며 이는 분석론 제3장 및 방법론의 주의이다. 5. 제1장 1절에서 8절의 요약. 우리는 분석론의 세 문제들을 구별했지만 칸트가 한 문제를 해결한 뒤 차례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에는 문제들이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 역시 강조했다. 거의 모든 절에서 그는 한 문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다른 문제들을 염두에 두며 독자들이 각 문제의 대답이 다른 문제 영역에 끼칠 효과에 계속 주목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각 문제를 고립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어떤
인위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인위적 초상화 작업이 요구되는 맥락을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위성에 의해 전체 해석 작업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칸트가 제시한 글자 그대로의 논의를 흘러가는 대로 간략히 요약하겠다. 1절 실천 명제들은 우리가 가능한 행위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바로 그 명제의 인식이 우리의 의지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제들이다. 그것들이 보편적이라면, 즉 의지의 보편적 규정을 표현한다면 원칙들이고, 그 밖의 실천적 명제들은 규칙들이며, 이것들은 원칙들 아래 속하거나 원칙들로부터 파생되어 구체적 상황에 적용된다. 만일 어떤 원칙에 복종하는 동인이 단지 그것을 자기 삶의 방침으로 삼는 한 개인에게만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준칙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원칙이 정식화하고 표현하는 동인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식에 적합하다고 인지된다면 그것은 객관적 법칙이다. 모든 원칙은 어느 정도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제약한다. 비록 나의 원칙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주장되는 이를테면 만회할 수 없는 잘못은 결코 저지르지 말라와 같은 한갓 준칙이라 해도 그것은 적어도 때때로 이를테면 공포와 같은 나의 일시적 충동들이 의지의 보편적 목표 또는 규정 근거와 일치를 이루도록 나를 강제한다. 따라서 설령 그러한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A. 만일 내가 이 지침에 따르면 B. 이 지침과 관련해 행위를 선택할 때 완벽히 이성적이라면 내가 이 동기와 더불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 하게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규칙들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들은 인간처럼 자신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이성이 처방하는 것을 항상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자에게는 명령들이라 불린다. 우리는 준칙으로 표현된 지침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것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만 인식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경향성과 다소간의 투쟁 없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진 않다. 만일 하나의 원칙이 실제로 하나의 준칙이어서 그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의 동기가 행위의 주관적 조건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명령은 어떤 이성적인 인간이 욕구를 가졌을 경우에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하는 바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조건적 명령이다. 그것은 단지 당면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거나 충고한다. 그러한 명령에 따르는 우욕적인 역학적인 요인은 욕구 또는 충동이고 인지적 요인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거나 어떤 믿음이다. 2절 다른 한편 거짓말은 그르다와 같은 법칙은 적어도 언뜻 보기에 명예나 다른 어떤 특수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본성상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법칙을 표현하는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거짓말을 피하라고 일러주지 않는다. 그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게 전부다. 이는 단지 그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만족될 수 있는 욕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욕구 대상에 기초하는 모든 원칙은 실제로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러한 모든 원칙은 한갓 준칙일 뿐 법칙은 아니다. 그것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 만인이 공감하는 욕구와 같은 그런 당면한 욕구를 지닌 존재자에게서조차 법칙일 수 없다. 법칙은 이성에 의해 인식된 객관적 필연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구체적 욕구의 현존이나 부재는 오직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더군다나 하나의 법칙은 일정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령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욕구의 수는 너무 많아서 설령 그것들이 행복이라는 보편적 욕구 아래 모두 포섭된다 해도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상황들에 맞는 일반적 조언이나 격언 또는 좋은 충고 이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3절 구체적인 어떤 욕구를 전제하는 모든 원칙 또는 규칙은 자기애의 보편적 원칙 또는 자기 행복의 욕구 아래 속한다. 행복의 상태는 모든 욕구의 지속적인 만족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욕구를 도덕성의 적합한 동기로 삼는 철학자들은 이로부터 어떠한 보편적 처방도 이끌어낼 수 없다. 행복에 대한 표상은 사람마다 다르며 한 사람의 표상도 그의 구체적인 욕구 상황에 따라 때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욕구로부터 이끌어낸 규칙은 모두 조건적 명령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법칙이 지녀야 할 선언적으로 필연적인 성격이 없다. 4절 따라서 만일 이성적 존재자가 자신의 준칙을 보편적 법칙으로 간주한다면 이를테면 그가 그 자신이 행하는 어떤 행위가 모든 인간이 해야만 하는 종류에 속한다고 말할 때 그렇듯이 이것은 준칙의 진료를 곧 그의 의지의 대상이나 목표와 관계된 것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설령 운 좋게 동정심이나 인정이 많은 사람에게서는 그 준칙이 보편적 복지나 타인의 행복을 향한 욕구를 표현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욕구의 진료나 목표가 원칙에 미리 전제된다면 그 진료가 무엇이든 간에 그 원칙은 어떠한 보편성도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명령은 정원적이지 않다. 그런데 준칙에서 진료를 제외하면 남는 건 오직 형식뿐이다. 모든 이론 명제의 형식이 이다인 반면 명령 속에 표현된 준칙의 형식은 해야 한다 이다. 이것은 형식인 까닭에 구체적 준칙들의 내용을 이루는 어떠한 구체적인 욕구와도 무관하다. 구체적인 주관적 욕구에 의해 촉발된 사람은 준칙의 내용을 보유한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부착된 모든 내용을 명령에서 떼어내면 오로지 형식, 곧 해야 한다는 뼈대만 남는다.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규칙은 어떤 구체적 내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규칙과 달리 행위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부과되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그 준칙이 법칙인가 아니면 한갓 준칙에 머무는가를 규정하는 것은 준칙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다. 5절 만일 어떤 원칙이 법칙이라면 그 형식은 바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는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명령은 본성상 법칙을 자동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겨냥해야 한다. 따라서 오직 법칙만이 정언명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자라면 아무런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할 일을 부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자는 정언명령의 가르침을 통해 준칙에 따라 행위한다. 만일 이성적 존재자가 단순히 어떤 준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법칙이라는 이유에서 그 준칙에 따라 행위를 결단할 수 있다면 이 존재자는 경험명령에 복종할 수 있고 순수 이성은 실천적일 수 있다. 한 사람이 경험명령에 복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칸트는 이 사람의 의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즉 선언론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는 감성적 충동의 표상에 의해 온전히 규정될 수 없다. 이것은 그의 행위들을 단지 자연적 현상들의 결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성만이 보편법칙의 표상을 행위의 동기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기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자에 대해 우리는 그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말한다. 6절. 거꾸로 만일 의지가 자연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한다면 의지는 준칙이나 법칙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의지는 법칙의 표상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한갓 변덕이 될 것이다. 또 만일 의지가 내용을 통해 규정된다면, 즉 어떤 사람에게 법칙이 그 욕구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의지는 경험적 자연 본성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의 개념과 보편적 실천 법칙의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함축한다. 우리는 자유를 직접 체험하지 않으나 보편 법칙이라는 성질에 매여 있음을 직접 자각한다.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현재화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도덕 법칙은 우리가 자유의 실체성을 분명히 확언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자유의 인식 근거인 반면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다. 제8절. 도덕 법칙은 다음과 같다. 순수한 이성적 존재자는 오로지 자신이 의욕하는 준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서도 의욕될 수 있을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즉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구속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으로 의욕될 수 있을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한다. 완벽하게 이성적이지는 않은 인간에게 이것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된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오직 순수 이성만이 그러한 법칙과 명령의 원천일 수 있다. 이성의 역할이 감성적 동기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 법칙들을 발견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성은 우리가 도덕적 책무의 경험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법칙들의 정식화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경험적 사실의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며 있는 것을 다루는 이론 법칙도 아니다. 그것은 순수 이성 자신이 자기 행위들의 근거로 처방하는 실천 법칙이다. 따라서 그 자신이 법칙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순수 실천 이성은 자율적 또는 자기 입법적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실천 이성에게선 불가능하다. 8절. 경험적으로 촉발되는 의지의 원칙들은 특정 욕구들이 지각된다는 우연적 사실에 기초하며 특정 욕구들이 자연의 운행 절차에서 만족될 수 있을 만한 수단의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이성의 자율적인 입법의 산물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속하거나 우리에게 책무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 순수 이성이 우리에게 동기를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단 하나의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덕적 체계는 타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직무에서 경험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강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도덕적 직무의 이러한 특징들이 심리적 메커니즘의 가상적 산물임을 증명함으로써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순수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주장, 즉 순수이성이 하나의 법칙을 정식화하고 그 법칙의 인식이 우리 행위의 충분한 동기일 수 있고 그런 동기여야만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